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명품 강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온 도하다입니다. 오늘 시장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거고 앞으로 어떻게 좀 방향성을 설정해야 될지 갈피를 잃은 분도 계실 겁니다. 저희 오늘 강의를 해주실 명품 강의자분과 함께라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1시간 동안 또 귀한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내 계좌가 튼튼해지는 방법, 오늘의 주인공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지환 수석위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 통해서 또 많은 분들 함께 기다리고 계실 텐데 시장에 대해서 늘 잘 봐주시고 또 특정 이제 종목이나 앞으로 좀 짜가야 될 전략에 대해서도 포트폴리오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우리 이지환 수석위원님이십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초록색 창 이제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이 아니라 이쪽으로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함께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저희 수석위원님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초록 밴드 함께 나도 밴드로 좀 묶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지환 수석위원님과 시장 이야기 하기 전에 오늘 시장 전후로 굉장히 떠들썩했던 이 누리호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시장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슈가 한번 잡히면, 스케줄이 잡히면 관련된 종목들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급이 좀 순간적으로 쏠리는 일이 있어서 이 이슈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오늘 이제 우주를 향해서 쏘아 올려졌던 누리호 같은 경우 발사체는 성공은 했지만 최종 목표였던 궤도 안착에는 실패를 하는 안타까운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시도 자체에 의의가 있다라고 평가하는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이어졌는데요. 관련돼서 투자자의 시선으로는 이 이슈를 어떻게 좀 분석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우리 이지환 수석위원님은 어떻게 풀이를 좀 하셨을까요?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셨고 테마로 인식하신 분들은 상당히 이제 낭패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좀 되었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그런 관점이 아니라면 조금 이걸 좀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많은 부분들이 아마 누리호 발사 실패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셨을 건데 시간 내에서 일단은 그 궤도에 올라갔기 때문에 성공으로 인식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 내에서 상한가에 진입하는 종목들도 있고 거의 대부분 이제 폭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시점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이제 내일 좀 걱정이 되실 건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굳이 이거를 뭐 걱정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그 팩트를 본다면 궤도에 올라간 것은 성공적이었지만 위성 발사체, 모사체를 궤도에 올리는 것에 실패를 했다. 그러니까 원인은 뭐 정확하게 짚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뭐 아주 큰 기술적 결함보다는 마지막 그 한 몇 초 정도의 추진력이 약해졌던 부분, 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진짜 절반 이상은 성공이라고 저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건 완전 실패는 아니고요. 절반 이상은 성공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예를 든다면 지금 누리호에 지금 연관되어 있는 한 발이라도 걸치고 있는 기업은 300개입니다. 그럼 내일 이 300개 기업이 다 하한가를 갈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만 이제 관련되어 있는 가장 핵심 종목들, 예를 든다면 뭐 발사체 관련되어 있는 뭐 예를 든다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그다음에 이제 엔진 관련된 뭐 한국항공우주나 그다음에 이제 위성체 관련되어 있는 뭐 세트레가이나 그다음에 이제 제어 시스템 뭐 관련돼 있는 뭐 한양 ENG나 한 이런 정도는 좀 타격을 좀 받을 수 있죠.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에 관련돼 있는 뭐 300개 기업이 다 뭐 엄청난 타격을 받겠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 테마가 발사 직전까지 뭐 상한가를 계속해서 치고 나가는 그런 섹터가 아니라 이미 상당한 조정을 받고 내려오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충격이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든다면 지금 이 300개 기업에 발을 걸치고 있다고 해서 같은 테마로 분류가 돼서 내일 만약에 좀 과도한 하락이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이 관련돼 있는 매출이 전체 매출 차지하는 비율이 0.1%도 안 되는 기업이 태반입니다. 그럼 0.1%도 안 되는 매출액에 테마로 엮였다고 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한다면 거꾸로 생각한다면 만약에 오렌 버핏 같으면 내일 완전히 주워 담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죠. 그렇게 본다면 가장 누리호와 관련돼 있는 핵심 기업들은 당분간 단기적인 조정이 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발만 걸쳐 있고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테마로 엮여서 같이 내려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종목이 펀더멘탈이 괜찮은 장기 종목이라면 내일 정도에 부터 관심을 좀 가지고 저가에 매수를 해도 좀 괜찮다라는 관점이고 결국은 테마로 접근하신 분들은 어려움을 좀 단기간 겪으셔야 되고 장기적인 관점을 좀 보신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들도 제가 봤을 때는 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고 또 한 가지는 시장이 오늘 지금 이 과정을 좀 냉정하게 본다면 네. 내일 의외의 움직임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쁘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점도 일본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종목이 이 이슈에 얼마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종목별 대응이 좀 다를 수 있겠다라고 우리 이지환 수석위원님께서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럼 이 이슈뿐만 아니라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와줬는데도 시장이 좀 약세를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제 테이퍼링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진짜 임박해 있고 테이퍼링과 위드 코로나가 그건 이제 말만 지금 진행됐다가 이제 거의 이제 임박해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분기점에 들어와 있고 바닥은 잡았지만 여기서 이제 갈 수 있는 종목과 가지 못하는 종목은 이제 분명히 나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약적 완화에 대한 반대 개념이 되겠죠. 결국 이제 시장에 공급됐던 유동성은 줄어들 것이고 결국 이제 이 줄어드는 유동성 가운데서 증시에 유입되는 자금이 어느 정도 될 것이고 그럼 그 자금들이 이전처럼 예를 든다면 그렇지는 않지만 흥청망청 쓸 수 있는 자금이 아니라면 어떤 선택적인 기로에 놓여 있게 되는데 그 선택적 기로에 놓여 있는 펀드들이 과연 어떤 종목, 섹터들은 선택을 할 것이고 어떤 종목, 어떤 섹터는 줄일 것이냐라는 분기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이제 혼란스러운 구간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이나 섹터를 보실 때 아주 세심하게 유심히 보지 않으면 단기 등락을 쫓아다니다 보면은 거의 헛발질을 할 수 있는 오히려 시장을 오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초보 투자자인 저를 포함해서 최근에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저희 수석 위원님과 같이 전문 위원님들과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초록밴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적어서 보내주시면 어려운 시장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장 이야기까지 나눴으니까 오늘 또 저희가 체크해봐야 될 강의 내용 지금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 제목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강조했던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제목에 보이지 않는 이면을 좀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게 이 증시 인사이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식만 가지고 정보만 가지고 되지는 않고 그걸 좀 해석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이 아마도 이제 그런 그 해석의 능력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읽기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아주 쉬운 시기가 있고요. 이제 보이는 것과 반대의 개념을 좀 읽어내야 될 시기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시장이 한번 바뀔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어마어마한 그 일을 겪었는데 그 일이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는 시점이고 이것만 자체만으로도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는 공급과 유통과 생산 모든 부분에 지금 하나의 이제 일대적으로 전환기가 될 수 있는 시점인데 거기에 맞물려서 또 미국의 테이퍼링도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장은 특히 시장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이나 특히 외국인 같은 주체들은 자금의 이제 새로운 분배나 배열을 다시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아마도 시장을 잘 해석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시점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반복적인 얘기를 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LCTS를 보면
제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혹여나 아주 똑똑하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왜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결과를 보면 결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개인들은 제가 우려했던 방향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고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바로잡고 실제 가야 될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는 부분을 오늘 역시 말씀드릴 건데 먼저 이제 시장의 핵심 이슈를 보면 어쨌든 지금은 악재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되는 민감도가 좀 줄어들었고 실적이 이제 반영되는 실적 시즌입니다. 3분기 실적이 좀 반영되는 시즌인데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좀 나타나는 현상은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지금 현재 3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상당히 낮춰져 있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특징은 3분기 실적이 6월, 7월, 8월, 9월을 거치면서 굉장히 눈높이가 낮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지금 뭐 이렇게 좀 음모론으로 보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8, 9월 달에 집중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이 필요할 만큼의 공포심이 유발되었다면 이제 테이퍼링이 실시되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난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 반대죠. 시장이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지고 있는 느낌을 또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아주 공고롭게도 테이퍼링이 필요한 시점에 악재를 만들고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시점에 호재를 만드는 것처럼 마치 지금은 이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눈높이가 낮춰져 있고 지표는 8월, 9월 달에 차익 실적이 이제 거치면서 나와 있죠. 그러면 지금 이제 두 가지 특징은 미국 시장을 놓고 본다면 3분기 실적의 눈높이가 낮춰져 있다는 거고 반면에 이제 신흥국 경제, 특히 우리나라 정치를 본다면 3분기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져 있다는 거죠.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미국은 지금 현재 3분기 실적이 워낙 낮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 발표를 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뭐 컨센서스보다 한 10%, 20%, 대부분 한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흐름이 인위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우리 증시는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선방했던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주가에 반영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감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실적이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는 상승하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미국은 테이퍼링을 이미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실적이라는 본인의 갈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 증시는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봐야 결국은 위드 코로나나 미국의 테이퍼링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들이 역시 계속해서 동반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주식 동자 현상이 항상 보면 실적 시즌에 좀 미국과 우리가 디커플링 되는 모습이 조금 보여지는데 지금은 살짝 그런 위치에 좀 들어와 있고 미국 시장의 강한 데 비해서 우리 시장은 살짝 상승률이 좀 떨어지는 대부분 이제 신흥국 증시가 마찬가지겠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를 보면 달러 지금 환율이나 달러 인덱스에 대한 그 상대치를 본다면 적어도 이제 우리가 우려하듯이 달러가 지금 금리 인상 시기에 급격히 강세로 가서 자금이 미국 쪽으로 몰리는 그런 상황은 사실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혹시나 예를 든다면 지금 시장의 방향에 맞서 있는 섹터들이 있죠. 특히 이제 성장주라고 지금 대변되는 쪽이 결국은 이제 금리의 반대쪽에 서 있는데 그 IT 성장주 쪽에서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올 걸로 기대가 돼가지고 그런 모멘텀으로 그쪽으로 접근을 한다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인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테이퍼링이 임박했다는 부분인데 뭐 이 얘기는 지금 뭐 한 달, 두 달 전부터 계속 나왔고 이제는 뭐 한 달 전부터는 이게 당연히 이제 받아들이는 현상이 돼버렸는데 상당히 이제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테이퍼링 방송에서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머리로는 어디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실행이 되고 내년에 그러니까 다음 달에 실행이 되고 8개월간 150불씩 한 8개월간 진행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금리는 점진적인 상승을 보일 것이고 장기 국채 금리가 일부 좀 상승하고 성장률은 좀 어려워지고 금리 인상 수혜 쪽이나 혹은 위드 코로나 가는 종목들은 좀 강해지고 누구나 지금 교과서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사실 이걸 대부분 보시면 머리만 알고 있지 마음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마음은 지금 당장 급등하는 IT 종목 쪽이나 혹은 일부 테마나 성장주 쪽에 하루에 5%씩 오르니까 그게 눈이 좀 간다 그렇죠. 그 종목들은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도 이게 과연 진짜 올라가는 건지
테이퍼링을 앞두고 일단 청산해야 될 물량을 청산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건지 이를 구분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느닷없이 IT 종목들은 하루에 4% 5% 올라간다, 하루에 10%씩 가라앉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느닷없이 두드려 맞는데 대부분은 이제 개인들이 매수한 섹터들이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반대쪽에 조금 진득하게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과 관련된 종목 쪽들, 뭐 예를 들면 은행주나 이런 걸 좀 보유하고 지금 안고 계속 버티시는 분들은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는 거죠. 왜? 결국은 금리는 인상될 것이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든 내가 보유만 하고 있으면 배당은 줄 것이고 주가는 상승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실적 발표가 나와서 한번 눌림목이 나온다? 그럼 견디면 된다는. 근데 지금 IT주는 보시면 반대 현상이라는 거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이나 물론 이제 테슬라 이슈가 나왔지만 그런 부분도 보신다면 하루에 10%씩 하락하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을 잘 보신다면 결국 이 테이퍼링이 지금 들어와 있을 때 계속해서 이제 이걸 머리로 인식하고 있지만 마음은 계속 느끼지 못하니까 마음이 느껴야 됩니다. 이제 조만간에 테이퍼링이 실시된다. 시중에 자금이 우리가 흥청망청 썼던 그런 유동성이 공급되지는 않는다. 그 부분은 결국 이제 펀드의 자금 이탈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속출할 것이다. 과연 내가 가진 종목들이 펀드 자금 이탈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내가 만약에 펀드 매니저라면 이 종목을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일단 던질 것이냐. 이 부분을 끊임없이 지금은 생각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지금 5% 10% 오르는 걸 따라가다 보면 이 생각을 놓치죠. 그래서 머리는 알고 있지만 마음은 지금 당장 반짝 상승하는 곳에 가 있다 그렇죠. 그거는 제가 이제 인위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조금 더 HTS를 보시면 극명하게 수급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이퍼링에 임박되었다는 것은 머리는 알지만 마음은 느끼지 못하는데 이게 지금 가장 큰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런 거죠. 우리가 왜 마음이 이쪽으로 알지 못하냐면 그 개인 투자분들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항상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된다 그랬죠. 그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제가 늘 예를 들면 작년에 여름에 조정 받을 때 그때 뭐라고 나왔습니까? 닷컴 버블. 미국 시장의 닷컴 버블. 지금 이제 90년대 후반에 나왔던 그 정도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고 특급 폭락이 올 것이다. 근데 결국은 그 종목들이 연말에 엄청나게 올랐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식의 시장에 대한 우발적인 환경들이 조성이 되지만 지나고 보면 그 종목들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들이 반대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테이퍼링이 임박했다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테이퍼링 일정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11월 달부터 만약에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150불씩이면 한 8개월 정도. 그러니까 내년 6월 달까지 테이퍼링이 진행이 될 것이고 테이퍼링 우려감에 대한 시장의 조정폭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미국 시장을 보면 선물옵션 동기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보통 우리가 경험적으로 테이퍼링은 우려감으로 전달에 5% 정도 하락하지만 막상 이제 시작이 되면 한 8개월 정도는 주가가 그대로 상승을 합니다. 테이퍼링 하는 기간 동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이 최소한 테이퍼링 하는 기간 동안 크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과연 8개월 동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바닥권에서 일단 낙폭이 과대해서 반짝 상승한 종목이 8개월 동안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유동성이 줄어드는 테이퍼링 장에서 그 시장과 맞서서 혼자 유동성을 구해서 이 종목을 지킬 만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있을 것인가 라는 거 생각해 보면 답은 뻔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생각을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반드시 지금 시장의 큰 방향성은 머리에 꼭 넣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표의 이제 함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8월달, 9월달 시장이 어려울 때 지표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이제 고용 지표를 비롯해서 소비 지표들이 상당히 어렵게 나왔는데, 자,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19가 진행되는 과정을 본다면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부분이고, 지극히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때 지표가 좋아진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다만 8월달, 9월달 지표가 차익 과정을 좀 거쳤다면 지금부터는 코로나19의 진행 과정상 시장의 국면을 본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표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고용 지표는 이번에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부터 민간 고용 지표까지 다 좋아지는데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코로나19로 집에만 있다가 보조금만 받고 일할 필요도 없고 집에만 있다가 나가기도 상당히 어려운 거고 타인을 만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업 관련된 쪽으로 구직난이 벌어져도 결국에 이제 지원할 사람이 없고 당연히 고용지표 떨어질 것이고 9월달 기점으로 이제 모든 보조금이 삭제가 되었고 소멸이 되었고 이제는 위드 코로나이기 때문에 서비스업 쪽으로 관련된 쪽으로 일하러 나와야 되고
보조금을 안 주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일하러 나와야 돼요. 그럼 당연히 이제 고용지표가 좋아지는 거는 당연한 이치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위드 코로나 가면 일단 경기 민감주도 생각하지만 그 반대편 쪽에서 뭡니까? 셧다운 봉쇄 조치에 따른 공급 부족 문제나 물류 대란 문제가 일부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우려감이 좀 줄어들면 당연히 지표가는 좋아지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 지금 아마 8월달, 9월달 우리가 공포를 느꼈던 지표는 10월달 기점으로 대부분 좋아집니다. 그렇다면 시점 눈높이 낮춰져 있고 지표가 좋아지면 미국 시장은 펀더멘탈과 지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시장이 나빠질 리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신다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그동안 시장을 억눌러왔던 지난 몇 주간은 악재가 구조적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제가 강조를 드렸다면 지금은 우리가 보고는 우호적인 환경에서의 지표나 이 핵심 이슈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결국 지나고 나서 보면 이런 거죠. 이 지표가 테이퍼링 스케줄에 따라서 정말 조정되듯이 나빴다, 좋았다가 나온다는 거죠. 나빴다가 나와가지고 테이퍼링 필요성이 강조가 되면 결국에 이제 테이퍼링 시행될 때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한 7, 8년 전, 2013년도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 상황을 두고 갈 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보다의 심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테이퍼링 앞두고 다우가 한 5% 내외 조정은 견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곱하기 2 정도. 우리 시장은 12% 조정을 받았는데 한 10% 내외 조정은 견뎌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머리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마음은 뭡니까? 갈 때처럼 그 내려오는 하락이 고통스럽다 그러죠. 근데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수익을 내면서 길게 하시려면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굉장히 생각하는 범위를 좀 높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상도를 그러니까 뭐 전문적으로 제가 늘 말하지만 추상도를 좀 높여야 된다는 건데 이 추상도를 높여야 눈앞에 흔들리는 가격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민감하게 가격적으로 보다 보면 저도 사실은 예전에 이제 트레이딩을 할 때와 운용을 할 때와 비교를 하면 이 자문이라는 방송을 하고 이걸 하면서 가격이 좀 민감해져 가는 부분들이 저도 섬찟섬찟하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한 30% 조정은 눌림목이다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가볍게 넘어갔던 건 지금은 이제 10%만 떨어져도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보는 거죠. 근데 주식 투자는 이제 그렇게 하면 사실 계좌가 크게 불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조금 추상도를 높여서 큰 방향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딱 지금이 시장의 분기점에서 그런 시점에 해당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이슈 중에 하나가 장기 국채 금리의 상승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우리가 조금 세밀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어제 미국이 장기 국채 금리가 1.6% 위로 좀 계속해서 상승을 좀 했고 그 전날이었죠. 화요일 날 1.6%로 다시 올라섰는데 화요일 날 1.6%대로 올라섰을 때는 사실 기술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은 이제 1.6%대 올라섰다가 내려온 현상이 좀 계속 반복해서 겪었는데, 그러니까 수요일 날 1.6%대에서 내려오지 않으면서 사실 기술주들이 살짝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느 정도 내성이 좀 생겼고 너무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지 않으면 기술주들이 어느 정도 지난번처럼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안도감은 있지만 이게 지나고 보면 사실 이 급락보다 더 무서운 게 점진적인 하락입니다. 급락은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주지만 이 점진적인 하락은 추세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장기 국채 금리가 이전에 테이퍼링 그 직전 단계에서 테이퍼링과 나머지 그 이후에 이어지는 금리 인상 단계까지 본다면 장기 국채 금리는 보통 한 1.1% 초반대에서 출발해서 마지막에 금리 인상이 끝나고 그 휴지기까지 들어가면 3%가 대부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3.5% 정도 평균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1.6%대 올랐으면 아직도 한 2%대 나중에 금리 인상까지 생각하면 그 과정이 더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이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은 당장은 물론 이 유동성이 축소되고 그런 과정이 아니지만 일단 테이퍼링에 대해서 장기 국채 금리가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은 결국은 금리가 지금보다 최소한 2배 이상 오른다라는 그러니까 과거의 평균치로 본다면 그 정도의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앞으로 한 2년 정도 금리가 계속 인상되는 시기에 금리가 인상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불안한 가슴을 가진 종목을 계속 보유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을 가지고 갈 것이냐는 답은 뻔한 이시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제처럼 이제 장기국채 금리가 1.6%에서 이틀만 유지돼도 내 종목은 급락을 한다. 그럼 이런 종목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2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금리는 지금보다 2배 이상 올라갈 건데.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장기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같이 상승하는 종목을 보유하는 게 훨씬 더 편안한 매매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지난주 한 달 전부터 그냥 웃으면서 말씀드렸던 게 아니 지금 주식 투자하면서 은행 좀 안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라고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그게 농담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장기국채 금리 상승은 앞으로 테이퍼링 이후에 금리 상승까지 생각하면 지금보다 2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이 국채 금리가 상승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종목이 아니라 깜짝깜짝 상승하는 종목을 보유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외국인 수급인데요. 외국인 수급은 제가 계속 강조해서 이제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외국인 수급이 우리 시장에서 보면 8월 31일 기점으로 1조 원 이상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그전에 계속 조정을 받았고 9월 달에도 조정을 받았지만 사실 외국인 수급은 8월 31일 그러니까 뭐 MSCI 리밸런싱이든 리밸런싱 이후에 재조정이든 그 시점부터 외국인 수급은 살짝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만 시장이 내려오는 과정이었고 청산하는 물량이 있고 매집하는 물량이 교차하면서 순매수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표면적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HTS 상으로 보기에는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8월 31일부터 오늘 10월 21일까지 외국인들의 그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 규모를 보면 한 3,500억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한 3,500 정도면 그냥 평이하게 그냥 보합권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떼어놓고 생각하면 이 기간 동안 삼성전자를 매도한 게 한 5조 5천억 이상 됩니다. 그럼 삼성전자 매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카카오와 내부 매도, 특히 NC소프트 매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뭐 카카오뱅크까지. 그러면 이 한 대여섯 종목을 매도한 양이 어마어마한데 그 대여섯 종목에서 어마어마한 매도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순매도 규모가 3,500억밖에 안 된다. 이 기간 동안.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나머지 쪽 어느 선가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샀다는 거죠. 그렇죠? 이 5개 종목에서만 6조 원 가까운 매도가 넘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로 마이너스가 3,500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 한 5조 5천억, 6조가 가까운 금액은 어디선가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제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시장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었고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인 수급은 외국인들은 이 기간 동안 어디선가 주식을 6조 원 정도 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8월 30일부터 9월 달, 지금 이제 10월 하면 한 달 남짓한 기간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달 남짓한 두 달이 좀 안 되는 기간인데 6조 원 정도 샀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에 주식이 급등했을 때 10월 달, 2월 10일 달 넘어갈 때 그때도 한 달 남짓한 기간에 7조 원 정도를 사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때와 똑같다라는 말은 절대 들을 수 없죠. 유동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비슷한 유형의 작업은 외국인들은 항상 어느 국면에서는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비슷한 국면은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매집을 하는 단계는 맞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이게 왜 작년처럼 폭발적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느냐. 당연히 이제 테이퍼링을 앞두고 유동성이 축소되는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팔아야지 어느 걸 살 수 있고 물량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줄이는 물량 때문에 시장은 하락하고 그 물량 때문에 매수하는 물량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우려스러웠던 부분들이 뭐냐면 계속해서 이제 테이퍼링이나 위드 코로나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8월 31일 이후부터 지금 10월 21일까지 개인들이 어디서 매수를 많이 했냐라고 본다면 그 부분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섹터는 딱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IT 업종에서 3조 원이 넘는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업 카카오 네이버 관련해 있는 플랫폼 쪽에서 7천억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종목을 합치면 4조 원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한 6조 원 내외 정도의 외국인들 순매수 정도를 본다면 결국 그 반대편에서 개인들이 가장 접근하기 조금
멀리 둬야 되는 섹터 쪽에서 4조 원 이상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드렸지만 똑같은 얘기를 왜 반복하나,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나라고 하지만 결국은 제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던 지난 몇 주간의 내용이 고스란히 딱 반대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 개인들은 지금 IT와 플랫폼 관련된 쪽에서만 4조 원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한 달간.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에서 계속해서 이제 물타기를 좀 들어갔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왜 이렇게 엮이냐면 결국 지금 삼성전자 위에서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가는 쪽이 1단, 2단, 3단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반대 매매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안으로 들어갔던 중간에 플랫폼이 다시 급락을 하면서 이중고가 됐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지금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해드렸던 과연 이게 진짜 상승하는 거냐 아니면 뭔가 시한을 앞두고 이 테이퍼링이라는 시한을 앞두고 그 전에 빨리 이 물량들을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끌어올리냐라는 부분은 유심히 봐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이게 테슬라 관련된 뉴스가 나왔지만 과연 그 테슬라 관련된 뉴스가 지금 이 시점에서 꼭 나야 되는 시점인가 라는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대안으로 삼아서 그나마 최근에 조금 지난주부터 조금 수익을 줬던 2차전지 관련돼 있는 쪽이 오늘 폭락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개인들이 들어갔던 섹터들은 전부 다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점에서 희망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이제 오늘 2차전지 폭락으로 망연자실해지신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위에서 원래 우리가 그렇잖아요. 수익은 얘기하자면 손실은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반도체부터 폭락부터 플랫폼 폭락부터 오늘 2차전지 폭락까지 하면 사실 이 부분을 누가 봐도 지금 그 HTS 이어서 수급을 보시면 다 개인들이 매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데미지가 상당히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너무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한 달, 2달 전부터 조정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뭐 일단 일개 개인인 제가 그 부분을 말한다고 해서 뭐 시장이 바뀌는 건 아니다 그렇죠. 하지만 최소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서경기 TV 시청자분들만이라도 이런 급락을 좀 피해 가셨으면 하는 마음은 좀 간절합니다. 그래서 오늘 2차전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제가 한 달 전부터 중국 관련된 부분에서 일본 업체와의 결탁이 눈에 너무 보이기 때문에 이상 징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어떤 면에서 이제 그 상승하는 종목을 사면 안 된다라는 관점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이제 오늘 뉴스에 나왔고 사실 삼성증권의 레포트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레포트가 나오면서 먼저 폭락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보니까 테슬라 이슈까지 같이 불거지면서 오늘 이제 상당히 큰 폭의 낙폭을 좀 맞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을 보면 8월 말 이후에 제가 봤을 때는 한 6조 원 이상 실제로 손매수가 좀 되어 있고요. 삼성전자나 카카오, 네이버나 NC소프트를 제외하면 상당한 물량을 일단은 좀 산 거는 같아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드러날 시기가 오잖아요. 그럼 우리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교훈을 조금 삼아 보면 되는데 과거의 교훈을 본다면 작년에 외국인들이 한 7조 원 정도 사고 주가가 오히려 변함이 없다가 급격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아마 볼소식의 역할을 좀 할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아주 강조됐던 부분입니다. 뭐냐면 테이퍼링을 앞두고 이 지금 청산을 위해서 상승한 종목은 절대 따라가지 말자. 그 부분은 그럼 이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위드 코로나나 혹은 테이퍼링을 앞두고 금리 인상이 되어 있는 반대쪽에 있는 종목들. 근데 반대쪽에 있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한 일주일간 바닥을 찾고 올라오는 기간 동안 급격히 올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종목이 오르니까 따라가고 싶다 그렇죠. 그리고 우호적인 환경이 좀 보이고 뭐 2차 전지는 너무 좋다는 얘기도 나오고 사실 그전에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이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이제 크게 얻어맞는데 대부분 이제 이런 종목들을 보면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테이퍼링을 앞두고 이런 유의 종목들이 꽤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지금 유동성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가진 포지션 중에서 어디를 줄이고 어디를 유지할 건지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면 똑같은 이치입니다. 줄여야 되는 포지션은 그냥 여기서 내가 그냥 매도해버리면 주가가 폭락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줄이기 위해서 차라리 이 종목을 좀 더 매수해서 끌어올리는 게 낫겠죠. 그럼 고점에서 좀 때리는 게 훨씬 더 내 펀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고 반면에 사야 될 종목은 어떨까요? 끌어올리면서 비싸게 살까요? 아니죠. 이 종목을 누르면서 시장에 좀 조정을 받을 때 저가에서 이 종목은 누르면서 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보이지 않는 이면이라는 지금 시장은
사고 싶은 종목은 오히려 빠지고 사서는 안 되는 종목은 지금 올라가는 현상이 지금은 나오는 구간이다. 어때? 테이퍼링을 앞둔 10월 달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는 이면은 바로 이 테이퍼링이라는 큰 하나의 전제를 앞두고 시장의 등락이 반대로 나온다는 건데, 이제 오늘 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급락을 보면서 이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 방송을 좀 유심히 보셨으면 이걸 계좌로 얻어맞기 전에 지난주에 이해를 하셨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면 내가 최소한 IT 관련된 종목에서 정리를 하셨을 거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서울경제TV 방송을 열심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증시 사이클을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전제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이제 이번 10월 달 지나면 11월 달부터 테이퍼링이 뭐 짧게 6개월, 길게는 8개월인데 지금은 아마 8개월이 FOMC에서 하는 과정을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개월 정도. 그럼 내년 6월 달까지는 테이퍼링이 진행될 것이고, 이제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테이퍼링 전에 얼마나 많은 악재들이 나서 시장을 압박하지만 테이퍼링이 진행되는 이 8개월 동안에는 제가 봤을 때 조정은 있겠지만 크게 증시를 압박할 요인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적 완화를 했던 걸 줄여가는 테이퍼링 당해서 시장 악재가 크게 나가지고 테이퍼링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연준이나 미국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라도 큰 조정은 없습니다. 이게 과거에 테이퍼링 했을 때 시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어려운 시기가 테이퍼링이라는 시기가 좀 시작되면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시기가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한테는 오히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은 좀 편해질 수 있는데, 문제는 이 8개월 동안 내가 어떤 종목을 8개월 동안 끌고 가서 상승을 좀 극대화할 수 있냐라는 부분을 지금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 한 6월 달까지는 테이퍼링이 진행이 될 것이고, 이후에 이제 6개월 정도는 금리 인상 이전에 한 휴지기가 있습니다. 그 테이퍼링 끝났다고 해서 바로 뭐 금리 인상이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양적 완화를 했다는 부분은 결국 이걸 테이퍼링 한다는 유동성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들어왔던 걸 정상화시키는 거지, 유동성을 줄이는 건 아니다 그렇죠. 정상화부터 시키고 유동성을 늘렸던 걸 정상화시키고 그다음에 또 시기를 가지고 그다음에 유동성을 줄여나가는 시기가 금리 인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유동성을 줄이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휴지기가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휴지기 때도 주식 상승이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물론 종목별로 다르겠죠. 나옵니다. 그러면 내년 한 12월 정도가 되겠죠. 그럼 내년 12월 정도 될 거고, 이때는 이제 한번 우리가 속칭이 얘기하는 이제 지옥을 한번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시작되기, 우리가 테이퍼링 시작되기 전에 다우가 제가 말했는데 한 5% 내렸다 그랬죠. 그럼 금리 인상을 딱 시작하기 1개월 전 정도에 우려감이 나올 때 어느 정도 할까요? 한 10% 이상에서 15%, 평균치로 따지면 거의 20% 가까이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20% 가까이 하락을 하면 내 종목은 반토막 나는 종목도 속출하겠죠. 그게 이제 내년 한 12월 정도 되겠다 그렇죠. 그럼 그때는 이제 굉장히 경계심을 좀 가져야 되지만, 또 거꾸로 얘기하면 시장이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심을 앞두고 한 15%에서 20% 가까이 조정을 받는데, 사실 그 이후에 금리 인상이 마치 또 지금처럼 시작이 되면 그거에 한 4배 정도의 주가는 또 더 오릅니다. 그러니까 그때 또 조정해서 우리가 이거 정말 큰일 났나 어떻게 되나요? 걱정할 때 이후에 이제 주가는 또 한 4배 정도 그보다 더 오르는 거죠. 그 빠졌던 퍼센테이지 대비로. 그렇게 이제 금리 인상 1년 정도가 되면 이제 주식 시장은 어느 정도의 마무리 국면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보통 이제 금리 인상이 마무리된 시점에 이제 주가는 대세 하락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금리 인상이 끝나는 시점부터 한 6개월간 정말 그 불꽃 같은 상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유동성 장세와 실적 장세와 모든 이 주식시장의 그 상승 사이클이 끝나는 마지막 6개월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6개월간 주식 상승폭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속출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마 우리가 가지는 포지션이 최대한 꽃을 피울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시장은 이제 당연히 이제 사이클상 하락으로 이제 접어드는데, 최소한 이 지금의 사이클을 본다면, 유동성 사이즈를 본다면 미니멈 2년에서 3년 정도의 하락은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지금 우리가 테이퍼링 8개월, 휴지기 6개월, 금리 인상하는 시기 한 1년 정도,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후에 마지막 불꽃 6개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이제 한 2년 6개월 정도의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급락의 공포심이 되는 구간도 중간중간에 섞여 있죠. 그렇지만 2년 6개월 정도는 그래도 주식에서 어떤 그 다른 자산 상품보다는 주식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증시 사이클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출발점이 어디겠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이번 달입니다. 다음 달부터 태평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지금 이번 달에 뭘 해야 될까? 이런 사이클을 놓고 지금 눈앞에 지금 누리호 관련된 테마주를 샀나 팔나 이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긴 사이클에서 수익을 3배, 4배 올라와 있는 종목을 지금 세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전제도 말씀드렸고 어디가 그렇게 갈 수 있냐고 생각했다면 그쪽으로 지금 포지션을 막 장기 포지션을 맞추기도 지금 이미 다 맞춰주신 분들은 뭐 큰 걱정 없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맞추기도 지금 급급한데 그걸 맞추기에도 지금 그 굉장히 어려운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대부분은 지금 2차전지를 비롯해서 반대쪽 사이클에 지금 들어가가지고 그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와야 이거를 맞추는 작업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건데 일단은 내 계좌가 거기서 반대편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거 2년 몇 개월의 사이클을 맞출 것이냐라는 부분은 언감생심인 거죠. 근데 상당히 안타깝지만 제가 오늘 조금 날카롭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시기인데 제가 이렇게 방송할 때가 1년에 몇 번 없는데 작년 10월 달에 이렇게 방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증시 사이클을 본다면 과연 지금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많이 얻어맞아서 나는 일단 여기서 증시를 탈출해야 되겠다는 부분과 나는 지금 아직까지 IT나 성장주 쪽에서 유동성의 그 맛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본다면 지금 이거는 언감생심인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거죠. 왜? 테이퍼링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은 그나마 이제 이렇게 제가 드리는 언급도 이제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미 버스는 떠나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항상 조정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만 항상 그 외국이나 기관들은 조정과 급등이라는 양날의 칼을 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매수 못하는 상황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무 떨어져서 겁나서 못하거나 너무 많이 올라가서 못하는 거나. 그러면 그걸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 조정을 야기하거나 급등을 하면 개인들 못 산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조정을 야기하면 조만간에 언젠가는 급등이 또 오겠죠. 그러면 이제 진짜 버스는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시 사이클을 꼭 그 머릿속에 넣으시고 물론 이게 정확한 기간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전반적인 증시의 앞으로 사이클은 이런 정도 큰 구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적어도 내가 이 2년 6개월 정도 남짓한 기간 동안 내 계좌를 한 3-4배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럴 수 있는 시기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욕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올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전략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럼 이 2년 6개월 동안 꾸준하게 올라가시는 종목은 뭐냐? 그건 딱 대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 금리가 계속 상승한다는 거. 장기 국채 금리로 본다면 지금 이제 1.56% 정도 옮기지만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금리가 한 3.5%까지 간다라는 가정하에 금리 인상 수혜를 끝까지 쫓아 들어갈 수 있는. 근데 잘 보면 금리 인상 수혜주들이 뭡니까? 가격도 엄청 쌉니다. PR, PBR 보시면 금융주 쪽에서 이런 종목들이 엄청 쌉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지금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거꾸로 생각할 때 내가 만약에 외국인 펀드 매니저라고 생각하면 지금 금리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앞두고 금리 인상 수혜 주면서 가격도 엄청 싼데 그런데 저게 배당도 엄청 많이 주네 분기 배당에 이런 종목을 살 것인지 아니면 나는 금리 인상과 맞서서 실적으로 이걸 넘어갈 수 있는 성장주 쪽에 베팅을 할 건지 그럼 과연 본인이 외국계에서의 펀드 매니저면 어느 쪽에 투자를 할 건지 너무나 자명하게 그 결과는 나옵니다. 다만 당장 등락이 반대쪽이 더 커 보일 뿐이지 이거는 뭐 논란의 대상도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중기 전략은 위드 코로나 쪽으로 결국 이제 조금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위드 코로나가 저는 이제 장기 전략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적어도 이제 올 하반기나 내년 초반까지는 이 위드 코로나로 중기적인 수익을 좀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은 좀 됩니다. 다만 이제 위드 코로나로 좀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심해야 될 부분은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실적이 민감도가 좀 떨어질 때인데 이 부분에서는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 게 위드 코로나로 가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공급의 봉쇄, 셧다운이 해제되면서 공급적인 물류 쪽인 부분에서
해결이 나와서 좀 올라가는 섹터와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택 소비재 쪽에서 이제 올라가는 섹터들, 뭐 여행이나 항공이나 뭐 카지노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본다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이전에 좋았다가 혹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되었다가 코로나19라는 걸 우발적으로 맞으면서 지금 많이 꺾여내려서 이제 정상적으로 찾아가는 종목을 찾아야지. 코로나19 이전부터 줄기차게 하락하던 종목인데 그게 소비재라고 해서 지금 코로나19 끝났다고 해서 과연 올라갈 수 있느냐. 라는 부분들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적 관련된 부분은 꼭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어쨌든 경기가 확장되는 국면에서는 원자재 가격, 특히 지금 유가나 천연가스 같은 부분을 보시면은 계속 우상향입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이상 급등했던 부분이 지금 한번 이제 급락을 겪었지만 점진적인 상승세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점진적 상승은 원자재 가격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위드 코로나 간종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이 원자재 가격 인상, 결국에는 원료 가격의 인상이 제품 가격 인상으로 전이가 되어야지만 실질이 좋아진다 그랬죠. 근데 원자재 가격은 폭등하는데 제품 가격 인상이 안 되는 섹터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뭡니까? 화학이나 식음료 이런 파트잖아요. 식음료도 지금 보면 쌀, 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농산물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 가격이 잘 전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화학이나 식음료 같은 부분은 더석더석 사면 안 된다 그랬죠. 그냥 위드 코로나 간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가격적인 부분 반드시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단기적인 전략은 결국 이제 실적 따라가야 되죠. 지금은 3분기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니까 오늘 이제 은행주들이 실적이 좋게 나왔고 미국도 사실 바닥권에서 반등할 때 결정타가 은행주, 저희 이제 금융주 쪽에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던 부분이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지금부터는 좋아지는 쪽은 계속 좋아질 거고 지금부터 안 좋아지는 쪽은 계속 안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갈림길에서 지금까지 좋았던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거는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성장주 쪽은 약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부딪히는 섹터들이 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조건 성장주로 저는 안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IT 성장 쪽에서도 제가 이제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쪽이나 거기 비메모리부터 연관되어 있는 후공정의 장비 업체들이나 혹은 지금 이제 이시안지 소재 쪽은 너무 많이 급등했는데 그쪽보다는 IT 다른 반도체 소재 쪽이나 이쪽으로 보면은 이 유동성을 넘을 수 있는 실적을 가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적 베이스로 가는 그런 종목들은 다만 중기나 장기 베이스로 끌고 갈 수는 없고 단기적인 스윙 거래로 전략을 좀 가져간다면 뭐 크게 나쁘지 않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는 결국 금리 상승 쪽으로, 중기는 위드 코로나 쪽으로, 단기는 실적 베이스로 지금은 잡아서 전략을 세우시는 게 가장 아이디어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조금 날카롭게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날카롭게 말씀드리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장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들 수급이 너무 반대쪽에 많이 몰려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심을 경각심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모두 올 한 해 상당히 어려웠는데 꼭 이 기점에서 정말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시점에서 성공 투자를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수석 위원님께서 이렇게 날카롭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닌데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신데 그만큼 안타까운 마음에 이야기를 또 세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생각해보면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이 시기에 나도 우리 수석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신 분들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이지환 수석 위원님과 함께 이어져 있는 초록색 밴드로 저희가 초대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채널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 토요일에도 블랙라벨 팀이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위원님, 그럼 토요일에는 어떤 걸 좀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이세요? 이제 방송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전략까지만 말씀드리고 종목이나 섹터에 대한 부분 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번에는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역시 이제 우리 박은재 수석위원님이나 정재훈 수석님 마찬가지지만
조금이라도 더 지금 분기점에도 도움이 되실 만한 부분을 좀 강하게 좀 언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 블랙라벨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수석 위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이게 명품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토요일 오후 1시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 유튜브 채널 놀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